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 경제 김은미입니다. 네, 오늘도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경향신문입니다. 일면 증시 폭삭 주저앉았다라는 거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원달러 가격, 네, 그리고 코스닥까지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워낙 가치도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폭삭 주저앉았다라는 거, 심지어 8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죠. 5분 동안 매매가 정지되는 상황도 있었다라는 거죠. 대체 이유가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관세 폭탄발 블랙먼데이, 코스피 5.57% 폭락했다라는 겁니다. 이유. 관세 폭탄 때문에 블랙먼데이가 왔다라는 거죠. 5.57%나 폭락을 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업종 무관, 상장 종목의 92%가 주저앉았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시총 112조가 증발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5년 만에 최대 폭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 결국 이 아래 공포라고 얘기를 하죠. 경기 침체의 공포가 증시를 휩쓸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래 공포가 아니다라고 중앙일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는 T의 공포다. T의 공포 아시아 증시 휩쓸다. 왜 T냐? 트럼프의 테리프다. 트럼프의 관세다. 그래서 R이 아니라 T의 공포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 즉슨 트럼프 때문이야.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해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관세 전쟁 사실 상호 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관세 유예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또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가던 길 그냥 지금 속도로 쭉 갈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나 계속 그럴 건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요 얘기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먼저 개헌을 제안을 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공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내란 종식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건데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초읽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월에 이미 직접 조사할 겁니다라고 통보를 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천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이 받고 있는 의혹인 거죠. 불소추 특권이 이제 사라진 상황에서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속도가 붙는 것이냐. 요 얘기도 잠시 뒤에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노란 돼지 저금통이 있습니다. 네, 돼지 저금통이 뭐라고 쓰냐? 사랑, 행복, 내 남매의 저금통이다라는 거예요. 네, 경남 사천 곤명면에 사는 내 남매가 이번에 산불 피해 이재민들 쓰시라고 용돈을 모아서 이 고셀 같은 손을 11살, 10살, 8살, 3살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이 저금통에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40만 원을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네, 참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나는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보다 좀 더 마음을 썼던가 하는 좀 자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곤명면의 내 남매 크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금도 내다 팔았다라는 거죠. 형편이 어려운가 보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도 내다 팔았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예요. R공포의 쓰나미다. 아시아 증시 대폭락.
네 집 가게 얘기가 아닙니다. 알공포 쓰나미, 어제 아시아 증시가 완전히 대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 좀 볼까요? 여기는 코스피고요. 코스피 5.57% 떨어졌고요. 지금 여기는 항생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생 지수도 11.6%가 떨어졌다. 여기는 지금 니케이인가요? 네, 니케이도 마이너스 8.49%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뚝뚝 떨어졌다. 이 패닉셀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팔고 또 팔고. 팔아야 돼라는 게 온통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는 상황. 왜냐? 대체 왜 그랬느냐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코스피 급락 2,400선도 붕괴했는데 미국의 관세 쇼크로 패닉셀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 관세 때문에 쉽게 말해서 증시가 쑥대밭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엄청난 전쟁을 시작을 해놓고 트럼프 이 와중에 내가 이겼다 뻔뻔한 골프 자랑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나 골프 나갔는데 내가 이겼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SNS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I don't want anything to go down, but sometimes you have to take medicine to fix something. 네, 나 골프 이겼어 라고 지금 좋아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어떡합니까? 관세 지금 여파가 상당한데요. 그랬더니 저는 어떤 것도 떨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만 때론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거죠. 심지어 미국도 지금 침체 확률이 45%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때론 약을 먹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약 주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전문가 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한구 피처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아니 지금 보니까 우리 증시뿐, 아시아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지금 침체일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명현현상이라고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 기조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사실 이 패닉 전체 세계 증시나 세계 경제가 좀 패닉 상태인데 네. 이게 사실 10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높인 이후에 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좀 패닉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계 경제 질서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충격과 고통은 있을지언정 네. 이대로 어느 정도는 가겠다. 물론 이제 조정 과정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다. 이게 단기간에 있다가 없어질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증시도 상당 부분 어떤 이 불확실성과 이런 우려 때문에 계속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보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100년 만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세기 만에 일어난 이 대단한 관세 전쟁이다라는 거. 그리고 질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계속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안 그래도 저희가 아까 이 트럼프 대통령 속보 사실 전했었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같이 볼까요? 상호관세 부과 일시 유예할 가능성 없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린 그거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랑 계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는 나라가 아주 많다. 어떤 경우엔 상당한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사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일단 세게 부르고 물밑 협상하면서 뭔가 조율을 해 나가겠지, 밀당을 하겠지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관세 유예 검토 안 합니다. 이거는 공포탄인 겁니까? 실탄인 겁니까? 일단 이 관세, 상관세의 틀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간밤에 미국에서 또 온 뉴스를 보면 지금 50개국이 지금 줄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주겠다 아니면 자기네 관세 어떻게 낮추겠다 하면서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야 이거 봐라 이 관세가 얼마나 파워풀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기에 비해서는 그 협상이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기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일 테고 또 그 타이밍도 일기 때는 그냥 바로바로 협상하면서 됐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협상에도 좀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협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여한구 의원님께서 이 트럼프 1기 때 직접 또 이 관세 협상에 좀 참여를 하셨던 걸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처럼 이게 1기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협상을 하긴 하겠지만 1기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짧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1기보다 지금은 그 미국 국민들의 강력한 맨데이트를 받았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면서 네. 소위 말하면 진짜 무소불위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기 때보다도 훨씬 더 이 관세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또 미국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제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 아주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1기 때 우리가 뭐 양보했던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그나마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서 좀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로 지금 집권을 하면서 유권자들 그리고 뭐 국민들의 생각이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서주길 원하는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협상이 되긴 어렵다. 1기 때보다 더 많은 걸 내줘야 되기 쉬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문제는 시장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원화 가치 비트코인 뚝 현금 확보 위해 금도 내다 팔았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금값도 굉장히 지금 다 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상 생각을 할 때 주식이 불안감에 상당히 좀 떨어지면 안전자산은 원래 값이 올라가기 마련인 건데 근데 이번엔 안전자산인 금도 떨어졌다. 이건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의 100년 만에 지금 처음 겪는 현상이다 보니까 네. 마켓이 굉장히 지금 패닉 상태고 전례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분석들을 보면 네. 이 그 기관 투자가들이 사실 어떤 현금 확보나 어떤 그 다른 데서 이제 그 손실본 그걸 메꾸기 위해서 네. 이제 금을 팔면서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금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뭐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시적인 상황일 수 있고 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일단 굉장한 이게 출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될 이 생각이 기관들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냐. 기관들마저도 좀 금을 팔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금값까지도 같이 출렁이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갈지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 충격과 이 여파가 상당합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100년 만에 나오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개헌, 내란 종식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내란 종식이 먼저 개헌론 선 그었다라는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아까 저 일면하면서 말씀드렸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이 개헌의 공을 명확하게 쭉 저쪽으로 차버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개헌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명확하게 지금은 내란 종식을 할 때지 개헌을 할 때가 아닙니다. 다만 5.18 정신의 헌법수록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이런 부분은 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말 그대로 개헌론의 선을 그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어요.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보면 1987년 헌법이 누워 있어요. 네, 지금 뭐 수술된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누워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 민주라는 옷을 입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로 보이죠. 내란 종식이란 칼을 들고 개헌 의문을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만평상으로만 보면 87년 체제 이거 죽어가고 있는데 내란 종식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아? 바쁘다 바빠.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의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했던 네. 개헌론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감한다. 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란의 종식 부분들이 다 완결되지 않았으니 그게 먼저지 않냐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나는 개헌하지 않겠어. 내란 종식이 먼저니까 개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 행간들을 보면 이번에 60일 조기 대선에서 이 개헌의 전체적인 논의를 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헌을 논의해서 20일 내에 국민들한테 공고하고 그 뒤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투표 자체와 논의 자체의 시간이 지금 당내에서 조기 대선 때문에 정신없이 후보 선출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후보 선출해서 5월 10일 날 후보 등록하고 나서 선거하는 것도 며칠 되지도 않는데 네. 개헌 논의를 언제 합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국회의장은 던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타이밍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내란 정식이란 말은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보시면 내란 의도범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나 나머지 주요 임무 종사자 한 10명 정도 형사재판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내란 세력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경찰,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사람들. 아직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란 종식한 다음에 개헌하자라는 것이지 개헌 안 하겠다라고 단정지는 것은 조금 어떤 뭐 내부적으로 민주당 안에서의 개헌 논의를 가지고 어떤 싸움을 붙이려는 그런 시각들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좀 얘기한 거고 현실론을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적기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불가피할 때 그것이 바로 개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개헌이 바로 6.29 선언 이후에 87년 개헌인데 그 당시에 왜 개헌이 가능했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음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개헌을 했던 겁니다. 개헌이란 늘 그렇게 좀 우연의 일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왜 개헌을 하겠습니까? 본인의 5년 임기 단임제가 주어져 있고 막강한 본인이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감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개헌을 하자고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을 때 바로 이때가 사실은 개헌의 적기인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지배구조를 바꾸는 상법 개정안도요. 네. 하루아침에 뚝딱 처리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국민투표법,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 유튜브도 보고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를 접하기 때문에 꼭 38일 전에 뭐 공고해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회가 의지만 있으면요. 한 사흘이면은 국민투표법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이지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내가 먼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란 종식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그 속내를 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핑계 아니냐. 의지의 문제라고 나는 본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이 개헌론을 쏘아 올린 사람이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무소속이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만 지금 이 당을 잠깐 나온 상황인데 의장이 끝나면 다시 또 민주당으로 또 돌아갈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영주 대변인님, 우원식 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혹은 이재명 대표 의중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헌이란 공을 쏘아 올린 거냐 던진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개헌론을 쏘아 올리기 전에 네. 이재명 대표와 몇 번 만남을 가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거기에 대한 개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외에도 다른 비명계 주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네. 이런 분들과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겠다라는 네.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1차 개헌은 5.18 정신과 계엄에 대한 어떤 강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어떤 종식에 담을 수 있는 개헌을 1차적으로 하고 이후에 2차적으로 다음 지방선거 선거 때 전체적인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하자. 거기에도 공감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네. 근데 지금 현재 우원식 의장이 갑자기 파면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그걸 던지다 보니까 좀 못내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하다가 당황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말하는 걸 보면은 그래 한 원포인트로 5.18 정신과 계엄에 했던 강화 부분들은 좋아하겠어요. 이번 조기 대선에. 근데 전체적인 부분 아직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라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것이라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장으로서 본인의 하나의 또 업적이라든지 네. 생각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마음이 있지 않아서 발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개헌론을 가지고 좀 당 내부에서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나 갈등설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고 좀 합리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 MBN 취재에 따르면 우 의장이 이재명 대표와 따로 교감이 없었다라는 또 저희 MBN 취재가 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원식 의장이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올린 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인 것이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좀 잠시 뒤에 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원식 의장은 이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절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 의장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지원군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두관 의원이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7공화국에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제7공화국의 임기를 2년 단축에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행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합니다. 네, 난 7공화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개헌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임기 줄이는 것도 오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서 또 다른 이 야권의 이 민주당 내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아니라다. 진정한 내란 종식은 개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내란 종식과 개헌이 꼭 어느 하나만 이 선별해서 해야 될 일이냐, 같이 할 수는 없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네, 김부겸 전 총리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란 종식과 개헌이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은 내란 종식대로 한 트랙을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가되 개헌이라는 부분들은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개헌이란 게 합시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라면 옆에서 네. 제가 참모라면 두 가지를 다 받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순위가 되니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개헌에 대한 부분들은 열어놓고 여러 각계각층과 이야기를 해가면서 네. 가능하다면 이번 조기 대선에 개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게 할 수 없는 어떤 아직 논의 구조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차후에 대선 이후에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이 될 게 없잖아요. 근데 내란 정식을 해야 되니까 무슨 소리야? 처럼 들리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김부겸 전 총리의 비판의 대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단박에 그냥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해서 네. 왜 그렇게 너무 잘나서 얘기해? 라고 비판을 하지만 말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생각을 바꾸면 오시오. 내란 정식과 개헌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더 서로 간에 뭐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또 어떤 지혜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우원식 의장이 쏘아올린 이 개헌론을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다. 근데 안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좀 복잡복잡 얘기가 많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아니 근데 왜 국민의힘 의견을 안 물어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윤주진 의원님. 예. 국민의힘은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은 이미 오래전부터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랬고 한동훈 대표도 그랬고요.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했었고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개헌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2022년 1월, 그러니까 이제 대선 막바지에 바로 본인도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했었어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임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그게 뭐가 어렵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지금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겠지만 네. 사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통령제에서 네. 여소야대가 되고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데 네. 이게 정면 충돌이 계속되면 네. 결국은 사달이 난다. 사달이 난다. 예, 그게 뭐가 됐든. 예, 저는 비상계엄은 사실은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즉 87 체제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내란 종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다면 87 체제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왜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 정말 병의 원인은 고치지 않으면서 계속 감기약만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하면 됩니다. 다음 임기를 본인이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서 다음 총선과 대선 일정을 맞추는 거. 이거는요. 정치권의 모두가 다 동의하는 문제예요. 왜 이거를 못하겠습니까? 이거 하고 나머지 복잡한 거 나중에 하자. 쉬운 숙제부터 빨리 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우리는 원래부터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재명 대표도 하자고 했었는데 왜 입장이 바뀌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영주 대표님 짧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네. 12월 3일 전에 국민의힘이라면 12월 3일 이전에 국민의힘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꿨고 내란 세력에 대해서 동조하고 방어했던 국민의힘의 그 111일간을 반성, 성찰, 책임도 없이 갑자기 계엄에서 개헌으로 바꿉니까? 그거는 할 일이 아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자격 요건부터 갖추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다른 데는 몰라도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할 건 아니다라고 또 강하게 또 반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땐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적극 찬성의 입장으로 지금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일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타이밍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 개헌하는 거는 나는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 어제 입장문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국회 양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게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서영주 대변인님.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개헌 안 한다고 했는데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개헌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재명 대표의 그 메시지를 해석해 드렸잖아요. 네. 개헌에 동의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부분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 하자. 그 얘가 5.18의 정신과 계엄 강화, 이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원식 국회의장은 딱 환영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자.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네. 합의 안 된 거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합의된 것만이라도 이번 60일 뒤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 이걸 처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런 입장문에 또 우원식 의장을 보고 뭐 수박이네 어떤 애 개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민해 국민의힘에게 무슨 여지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공격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자체를 민주당 내에서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또 수박 타령이 또 나오는지 안타까운 대목이다. 근데 사실 또 이게 윤주진 위원님 처음에 우원식 의장이 이 개헌을 얘기했을 땐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1차적으로 대선이랑 같이 하고 2차적으로 그 이외의 다른 부수적인 뭐 다른 것들을 2차로 지방선거 때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라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 반대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우원식 의장이 그거 받겠다는 겁니까? 근데 5.18 정신, 뭐 헌법 전문 수록 이런 것들이 네. 물론 중요성을 떠나서 지금 이것이 가장 당면에 있는 개헌의 의제인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게 정말 급하다고 생각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은 바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정면 충돌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4년 중임제를 맞추자는 것이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자꾸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뽑고 갑자기 그 다음에 국회의원 뽑으면은 또 막 우수수 됩니다. 또 만약에 대통령 임기 말기에 총선을 하면은 또 야당이 막 우르르 돼요. 이게 지금 너무 불규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이 뽑아서 대통령도 마음에 들고 그 당도 마음에 들면은 아예 전권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상황을 좀 차단하고 네. 대신 2년 후에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양간의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실은 지금 대통령제의 이 모순과 결함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할 수 있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개헌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되잖아요. 개헌 못합니다. 예, 문 닫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제 그 궁궐 안에 들어가시면 끝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는 대통령이 만약에 되고 싶으시다면 네. 자기 헌신과 희생을 뒷받침해서 하십시오. 정말 만약에 3년 하고 또 하고 싶다. 그러면 3년 뒤에 자신도 중임제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요청하면 되거든요. 왜 솔직하지 못한지 좀 아쉽습니다. 네. 권력구조 개편을 뒤로 미루게 되면 아까 이런 표현 쓰셨어요. 문 닫고 들어가면 끝이다. 하겠냐? 라는 말씀을 또 하셨죠. 과연 대통령이 된 후에도 개헌을 하겠느냐? 라는 주제 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뭐 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 분란이 사실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우원식 의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할 생각이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기한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양문석 의원입니다. 개헌? 개나 줘라. 그 입을 닫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누가 개헌하자고 하대? 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형배 의원, 개헌을 이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꿍꿍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 꿍꿍이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슨 대권을 꿈꾸는 게 아니냐라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조기 대선에 뛰어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차후에 뭐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조금 더 일찍 그 다음 차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같은데 양문석 의원도 지금 보면은 입이 겁칠잖아요. 그래도 국회의장에게 개나 줘라 라는 거나 입을 닥쳐라 라는 것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 시선을 저기 왜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죠? 민주당을 바라보는 입장이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행위에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다고 해서 네. 민주당이 잘했다고 지금 다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겸허하고 겸손하고 품격을 좀 갖춰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 대선에 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양문석 의원 같은 사람이다. 저렇게 그 거친 언사를 하면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특히 민영배 의원도 그렇고 양문석 의원은 더더욱 민주당에서의 의원으로서 자격이 의심되긴 하나 개헌이란 건 외부적으로도 이견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네. 타이밍이든 내용이든 이견이 존재합니다. 개헌이 쉽습니까? 누가 혼자서 이렇게 개헌할 테니까 나 이렇게 개헌하고 싶어 하면 예 알겠습니다. 박수를 쳐야 개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개헌이 힘들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헌을 혼자서 독선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개헌에 대한 거를 던진 게 타이밍상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대의 정치인에 대한 예의, 존중, 이견,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면서 가는 것들이 지난 내란의 행위를 저질렀던 윤석열 정부와 같지 않은 다른 품격 있는 정당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어떤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서 약간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셨어요. 원래 개헌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친 언사를 내놓는 거는 또 맞는 거냐. 방법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실제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다음 기사 볼까요? 개헌 찬성하면 수박 낙인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또 문자 폭탄. 네. 우원식 의장 지금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수박이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다라는 문자뿐만 아니라 밑에 댓글에 막 1,400개가 달렸다고 해요. 그만큼 상당하다. 지금 이재명 제명인의 마을 이게 팬클럽이죠. 이 팬카페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개헌 수계가 긴급 비상 개헌령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란성 위험에 이어 개헌성 위험까지 앓게 됐다. 우원식의 내란 행위, 이재명 힘 빼려는 2차 내란이다. 네. 오늘부터 지지철에 우원식 사퇴하라. 라는 등등의 이런 글들이 제명인의 마을에 상당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이 문자 폭탄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 지금 요즘에 상당히 좀 만연해 있는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원식 의장은 같은 자당 소속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판이 좀 거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는 어디까지나 정당의 대표일 뿐이지 하나의 평범한 의원일 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3부 요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 우원식 의장을 이런 식으로 쥐고 흔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또한 그토록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 말씀하시는 내란에 가까운 어떤 헌정 질서에 대한 회방입니다. 어떻게 야당의 대표를 지키겠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이런 식으로 겁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속으로 흐뭇하게 웃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할 거예요. 왜냐? 지금 내 임기가 5년이 되느냐, 3년이 되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은 5년의 임기가 또 소중한 이유가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임기가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아까 양문석 의원이 상당히 좀 거친 언사를 했습니다만 네. 그거 사실은 다 전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발적인 표현들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당신의 임기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결국은 편승해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왕적 대통령 나까지는 한번 해보자.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게. 이거는 국민들 앞에 좀 면목 없는 정치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짧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 국민의힘 측을 변론하는 대변하는 그 패널 분들이 참 가끔 제가 헛웃음을 짓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게 본인들한테는 관대하고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힘부터 돌아봤으면 좋겠다. 제왕적인 그리고 권위적인 부분들은 한껏 누려서 이 내란의 사태까지 와놓고 나선 이재명 대표에게는 공자발 맹자발 하는 것들이 과연 그게 균형이 맞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여야 패널 분들 같이 보면서 왜 국민의힘은 자기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서로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정치권의 지금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 우원식 의장 공격을 받는 이유, 수박이라고 좀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요 개헌을 띄웠기 때문인 건데 국민의힘은 여기 아까 동의한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받고 하나 더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거죠. 국힘. 개헌 시 대통령과 국회 권한 함께 조정해야 같이 조정하자라고 국회 권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 출현입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 개헌을 하면서 국회 권력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 대통령 권한은 좀 축소가 됐는데 국회 권한이 그대로라고 하면 지금처럼 여소 야대 상황에선 국회가 제왕적인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하나 더 얘기를 한 거죠, 국민의힘은. 그런데 만평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재명 대표가 가는데 앞에 국민의힘이 딱 팔을 가로막고 섰어요. 그러면서 들었지 개헌 대선 동시투표야. 우 의장이 한 말이야. 김동연 지사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있어 라고 팔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톡 내란 종식 먼저. 네, 이게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한 결말 같기도 하고요. 예. 손가락 하나에 툭 하고 지금 약간 넘어가는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치에서는 속된 말로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대통령 파면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뭐 높은 지지율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시 보수와 진보는 결집할 것이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의 지지율이 오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한 번 툭 치면 쓰러뜨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2명, 3명, 100명, 1000명이 가로막게 될 겁니다. 국민들은 아마 개헌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민주당 우위로 가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네, 그 상황은 사실 이제 정말 대선이 시작이 됐죠. 60일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 민심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한덕수마저입니다. 한덕수 이 대행 얘기가 나왔어요. 기사 볼까요? 한덕수 차출론까지 국민의힘 있는 카드 다 꺼낸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제 정말 대선 국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있는 카드 다 꺼내다 이제 한덕수 대행 차출론, 한덕수 카드도 꺼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일단 너무나도 저 자신도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안철수 의원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제.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 제가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분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들어간 좋고 바깥에 있는 분을 영입하는 것도 좋고 뭐 지금 한덕수 총리를 모시자 이런 의견도 있고. 네. 바깥에 있는 분을 모셔와도 좋고, 뭐 한덕수 총리 이런 분 오시는 것도 좋고, 뭐 약간 이렇게 오늘 좀 여운을 좀 남겼어요. 근데 이 여운을 남겼다니 어쨌거나 이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최건 변호사님, 예. 한덕수 카드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은 사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걸 거의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컨벤션 효과를 사실 불러일으키고자 여러분들의 조금 이렇게 등판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국무총리를 2번 역임하셨고 또 주미대사도 역임하시고 경제부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 정권에서의 뭐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도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관건은 한 대행의 마음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아까 기사 다시 가보죠. 한 대행의 마음은 그럼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 좀 볼까요. 한은 정치할 생각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생각 없어요 하는데 옆에서 하셔야죠 하면 또 좀 진행이 되는 게 또 선거고 출마더라라는 거죠. 지금까지 정치권을 봐왔을 때. 그렇다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조현선 변호사님,
한덕수 카드가 나온다면 이건 민주당한테 무서운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나오든지 크게 지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총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거기에 대한 각종 뭐 수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서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펼쳐질 조기 대선은 내란 행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평가, 네.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히려 더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 총리에 대한 후보 네. 선출 과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이 한덕수 대행이 이번 이 12.3 계엄 선언 상황에서 과연 역할을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여기서 사실 뭐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나온 건 없지 않느냐. 물론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되긴 했지만 명확하게 딱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봐야 된다. 오히려 내면 이 카드 독이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갈 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있는 카드 다 꺼낸다. 한덕수 차출론까지, 한덕수 카드까지 꺼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국민의힘에 카드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국힘 13명에서 15명 출마설 절대 강조 없어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카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무려 13명, 15명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누가 있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국무위원으로는 김문수 장관 있고요. 현역 의원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있죠. 오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광화문에서. 그리고 지자체장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일단 홍준표 시장 오늘 14일에 선언할 예정이다라는 거고 오세훈 시장 뭐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이번 주에 아마 나올 얘기가 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유종복 시장, 인천시장 내일 출마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태훈 충남지사 얘기도 있고요. 이철우 경북지사도 내일 나 출마할 겁니다라고 선언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지자체장만 있느냐? 아니죠. 원외에도 있습니다. 특히 원외에서도 이른바 찬탄파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그리고 찬탄 아닌 원외 중에서는 또 이정현 전 대표 어제 이미 가장 먼저 나 출마할 겁니다라고 살짝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얘기도 있고요. 원희룡 전 장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솔솔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만 벌써 12명입니다. 근데 여기 올라오지 않은 사람 중에도 나도 있는데 아직 얘기 안 했는데 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냐라는 거 보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의힘 조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심판선거 벌떼 타선으로 맞선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 전략적으로 벌떼 전략으로 지금 밀고 나가는 거다라는 건데 최건 변호사님. 예. 벌떼 전략 맞습니까? 실제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관심이 많이 그러니까 쏠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면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예전에 2002년 민주당 경선이라던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같은 네. 경우에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당에서 그 배출한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 60일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거명되시는 분들이 다들 뭐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민심이 어떻게 쏠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된 게 아닌가 봅니다. 근데 약간 첨언하자면 사실 네. 그 다들 훌륭하신 분이지만 아마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뭐 체급 키우기 차원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차기 당권을 노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간에 다들 뭐
거명되신 분들이 다들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네. 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선택지가 많으면 많은 국민들의 좀 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 경선 흥행에도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많은 게 벌떼 전략이라고 어떤 당 차원의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일부는 꼭 정말 대선 경선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나 아니면 뭐 곧 있을 이 당권에 대비해서 나온 사람도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 살짝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 조현산 변호사님. 민주당은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지금 있죠. 어차피 대통령 경선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어대명이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재명 그 외 등등등 약간 이런 상황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또 상당히 또 굉장히 많거든요. 민주당한테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굉장히 많죠. 네.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후보군들은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글쎄요, 저는 뭐 각각의 흠을 잡을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사실 명태균 리스크에 연루된 분들도 남아있죠. 조만간 수사가 개시되고 소환 조사에 응해야 될 분도 나올 겁니다. 그런 분들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난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 때 그것을 옹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서 거친 언사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거의 망언을 통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분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문제라든가 하는 흠을 지적할 만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 명이 나와서 경선을 치른다고 한들 저는 이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요.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지금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이라든가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라든가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 물론 숫자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네.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력과 인품과 여러 가지 능력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그 경선 구도를 통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그런 대선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오히려 더 돋보일 가능성도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근조근 말씀을 하셨지만 얘기는 양만 많으면 뭐해? 속간해질 건데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뭐 명태균 리스크도 있고 뭐 뭣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면 뭐 남는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는 수는 적지만 알차거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벌떼처럼 사실상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보고 벌떼처럼 다 거기로만 좀 몰리는 벌떼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 이 후보들이 벌떼처럼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의힘 4주 내에 대선 후보 선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선 후보, 그러니까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주자들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죠.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이 6월 3일에 이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이 결정을 아마 할 겁니다. 할 거라고 일단 알려져 있는 상태죠. 그럼 6월 3일에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역순으로 따져야죠. 역순으로 따져서 봤을 때 29, 30일 아마 사전투표가 있을 거고요. 그보다 전에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가 될 거다. 그러면 후보 등록은 10일, 11일이구나 라는 거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후보 등록 10일, 11일 날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요 기간 안에 사실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을 해야 그래야 저때 등록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으로 가서 6월 3일에 대선을 치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 빨리빨리 나와서 얼굴 알리고 목소리 얘기하고 내 생각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책임 국힘 이 대선 후보 내지 말라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이 파면 선고부터 오늘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국민의힘이 좀 제안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탄핵이 되면 당으로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탄핵되면 그 탄핵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를 국민 여론을 그려 몰고 가고 그 당시에 보수 우파 진영 언론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 정권은 흠납하는 거지. 당이 없어지는 거지. 한 번 더 그러면 당이 없어지는 거지. 네, 어제 민주당 최고위의 모습입니다. 근데 민주당 최고위에서 실제로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시장이 작년 6월에 했었던 얘기를 직접 틀면서 듣는 모습을 지금 봤어요. 근데 최 변호사님, 예. 홍준표 시장이 아니 탄핵당한 당은 후보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상당히 좀 막 약간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지금 얘기를 보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때 이 얘기가 왜 나왔던 걸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뭐 지금 이 보도는 작년 6월로 나와 있으니까요. 네. 뭐 사실 이 비상계엄, 뭐 1년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1년의 과정에 대해서는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아마 그 홍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과거에도 한번 전례가 있는데 또 탄핵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게 그 국민의힘 유력 후보로 뽑히는 몇 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시지 네. 않습니까? 근데 5월 4일까지 사퇴를 그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는 사실 그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금 시간이 촉박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뭐 과거와 달리 이렇게 좀 뭐 토론을 많이 열띤 토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각 후보의 장단점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후보들께서는 지금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대선 캠프를 차리고 그리고 뭐 이번 주 안에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 여유도 거의 없습니다. 뭐 그리고 또 물론 이게 사실 민심이라는 게 뭐 언제 변할지 몰라가지고 또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그러니까 이 좀 유력 후보들께서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자기가 그러니까 뭐 홍 시장도 그러시겠지만 여태까지 하셨던 말들이나 행동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해명하실 건 해명하시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개선할 걸 개선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설마 홍 시장이 두 번째 탄핵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겠느냐. 작년 6월이었었는데 뭐 이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어느 정도 해명을 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뭐든 좀 빨리빨리 수습할 거 수습하고 선거운동 한번 할 거 하고 뭐 이 상당히 좀 빨리빨리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 이 국민의힘이 지금 시간이 없는 이유는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후보가 많기 때문에 내 목소리 내고 내 얼굴을 내비칠 상황이 그럴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미 본선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대선용 싱크탱크 16일 출범입니다. 500여 명이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경선도 안 치렀는데 500여 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이제 16일에 출범을 해서 이제 가겠다라는 거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캠프 조직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 후에 발족을 할 예정인데 발족을 하면 이 선대위원장의 윤호중, 총괄본부장의 강훈식, 정책본부장 윤우덕, 김병기 조직본부장, 김영진 정무총괄로 갈 거고 그리고 공약 준비도 차근차근 다 조직이 돼 있다. 정책위원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당 차원에서 이 공식 정책 조직으로 공약 정리를 하고 민주연구원에서 그리고 집권 플랜 본부가 있고요.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그리고 성장과 통합에서 쭉 다 이 조직이 다 이미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조현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그냥 경선보다는 본선인 겁니까? 일단 그 민주당 차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네. 이번 조기 대선은
지금 윤석열 전 정부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재명 대표만의 싱크탱크라고 보기보다는 향후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만드는 그런 싱크탱크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특정 후보에 대한 그런 견제라든가 공격은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도 아마 반 이재명을 아마 내세울 것 같아요.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한다는 심판론을 벌써부터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심판론은 지난번 총선에서 참담한 결과를 내보였죠. 이미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그동안 통렬한 국민에 대한 사죄라든가 아니면 내란 옹호 세력과의 그런 전련이라든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는다든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이 민주당에 대한 공격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만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조직이겠느냐, 대한민국을 위한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정말 말씀을 좀 들어보면 본격 대선 국면이 정말 시작이 됐구나. 이제 오늘도 몇 명의 후보들이 좀 너도나도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죠. 이 빠르게 속도감 있게 흘러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지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읽기입니다. 무엇이 초읽기냐 보겠습니다. 검찰 김건희 피의자 출석 요구, 윤 파면 전 2차례 구두로 전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소환이 곧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 이미 2번이나 구두로 나오셔야겠습니다라고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거죠. 4월 4일이 되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2월 달에 2번이나 구두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최 변호사님 구두로 얘기를 한 건 사실 공식은 아니에요. 다만 일정을 좀 조율하는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곧 실제로 소환 통보를 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요청할 때 보통 전화로 그러니까 일정을 좀 조율해서 하고 근데 거기에 불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소환 통보를 하거든요. 정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하는데 글쎄요 정식적으로 이렇게 할지 아니면 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과 수사기관이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을 좀 조율해가지고 그러니까 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물론 전 영부인이지만 경호의 필요성이 아직도 좀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흔히 말해서 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나 이 진행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선다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계속 대선 선거 과정에서 계속 공세를 펼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반드시 꼭 소환 통보를 해서 포토라인에 세우는지 아니면 협의하에 그러니까 좀 비공개로 조사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아마 좀 고민 중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환돼서 조사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시기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그건 앞으로 이 앞둔 대선이랑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앞서 사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제 3회 장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때도 받은 걸 갖고 황제 조사니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 여사 이번엔 검찰청에서 조사할 방침이다.
무상 여론조사 등 확인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엔 명확하게 제3의 장소 아니고 정말 불러서 소환해서 그래서 이 조사를 할 거다라는 건데 조현삼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부르는 건 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포토라인에 설령 세운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글쎄요. 지금 또 많이 늦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사실 뭐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의혹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진작 했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이미 이 사건은 이미 차고 넘치는 의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패막이도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조속히 소환 조사에 응해서 검찰청에서 적절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당연히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런 같은 전주의 경우에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다시 재개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의혹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폭넓게 수사가 재개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결과는 조속히 나와야지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의혹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현삼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도 늦었다. 뭘 더 늦춘다는 거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셔서 심지어 시기도 늦었지만 할 것도 더 있는데 무슨 말이냐. 공천 개입만 있냐. 뭐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뭐 명품백도 있고 많은데 할 게 많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속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 변호사님. 예. 뭐 사실 원론적으로는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이 대선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탄핵 및 김건희 여사 뭐 흔히 말해서 김건희 여사 여러 이슈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거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공정해야지 어느 쪽에 유불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체 관계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이 조사 관련해서 공천개입 관련해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아마 입건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 부분도 좀 다툴려지는 있는 게 왜냐면 실체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가 과연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의 주체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과연 정치 활동을 하는 자였느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렇기 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거는 실체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정치적으로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정치적 오해가 실체는 밝혀져야 되지만 정치적으로 오해가 그 안에 끼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실 이 키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검찰의 판단도 또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